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등 내신 한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위로부터의 개혁, 이모군란, 갑신정변, 특히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요, 바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나올 겁니다.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무엇이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동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왜 19세기 세도 정치, 삼족의 문란 이런 과정 속에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학, 천주교죠. 그 서학의 어떤 반발하는 어떤 의미에서 동학도 등장했다. 최재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최재우는 결국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동학이 다시 확산됩니다. 왜? 못 살게 괴롭히니까. 농민 수탈 심화되고요.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으로 지금 막 세금 막 증가하고 있고요. 정치 기강 문란으로 지배층 수탈 심화되고. 게다가 내부적으로 있는데 외부적으로 일본의 경제 침탈. 기억나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무제한 곡물의 유출,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면 교환 체제. 면 제품 갖다가 쌀 가져가고 이러니까 먹을 쌀이 없는 거야. 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쌀값 폭등. 민중들은 살기 힘든 거예요. 일본 상인의 쌀 대량 수입으로 국내 쌀값 폭등.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맺은 그 법률적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공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공령. 막을 방자, 방어한다. 막는 거예요. 곡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법령. 이라는 것이죠. 방공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강화도 부속조약으로 왜 무제한 곡물 유출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서 바로 이 방공령 조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문제점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방공령이 들어가고 이때 이제 일본과의 관세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이제 최혜국 대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83년도에 체결했던 이 조일통상장정에서 관세, 최혜국 대우, 그리고 방공령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 76년 띠, 82년 띠, 82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83년도에 있은 이 조일통상장정이 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어쨌건 그 방공령, 그때 만들었던 그 방공령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포하는 거야.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방공령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돼요. 일본의 반발로 결국 철회하고 오히려 배상금까지 지불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정말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외국산 면 제품이 막 계속 막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면포 산업, 간의 수공업 만드는 그 면포 산업자들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서 그 어떤 그 외세에 대한 어떤 반발, 일단 내부 정부에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 외세에 대한 반발도 큰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쌀값 폭등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더 팍팍해진 거야. 그러니까 개항을 하면 좀 더 잘 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쌀값은 막 늘어나고 있고 못 살겠으니까 결국 정부에 대한 반발 또 그의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일본에 대한 반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동학의 확산이에요. 이대 교주 바로 최시영의 노력으로요 교세가 확장이 됩니다. 최지호는 죽었고 그 뒤로 최시영의 노력으로 교세가 확장되는데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간행하고요 포접질 정변. 동경대전은 글쎄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이렇게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쉽게 좀 설명을 좀 이해를 위해서 한다면 교회에서 왜 성경책 같은 게 동경대전이고요. 용담유사 같은 경우는 찬송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접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접 이건 안에 조직이에요. 조직 포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을별로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명령이 딱 떨어지면 쪼르륵 확산되는 그런 어떤 그 포접제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이 동학 교도들이 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이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 종교를 만들었던 최재우가
혹세무민한다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주 일대 교주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어찌 보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합법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불법에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혹세무민 세상을 지금 막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종교 교주 최재우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든 그 종교는 당연히 불법이겠지. 그래서 공주 3리 서울 집회를 열면서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대 교주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해요. 교조 신원 운동이죠. 그런 어떤 집회의 과정 속에서 보훈 집회에 가면요. 탐관오리 척결 외세 배척을 주장하는 여러분 이 탐관오리 척결 외세 배척은 이건 그 전까지만 해도 교조 신원 운동은 종교적 주장이라면 이 내용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그렇죠. 정치적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좀 무서워지는데. 자, 그러면서 드디어 터집니다. 1차 봉기부터 볼게요. 고부군수 조병갑. 이 조병갑의 수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1차 봉기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옛날엔 저수지를 이용하면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저수지가 있는데 조병갑이 그 세금을 다 뜯으려고 있는 저수지 옆에다가 또 저수지,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 힘든데 그 저수지 만드는데 농민들 동원해가지고 그거 만들면 그 농민들은 자기가 힘들어 만든 그 저수지 때문에 세금을 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더블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 전몽준과 농민군이 고부관할을 습격을 했는데 이게 바로 고부 농민봉기, 1차 봉기.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떤 교과서에서는 고부 농민봉기 말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봉기를 첫 출발점으로 보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건 뭐 그렇게 의미 없어요. 어쨌건 고부 봉기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 여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파견한 그 안핵사가 이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면서 탄압을 하죠. 사실 이제 이게 맨 처음에 고부관할을 습격하고 나서는 이제 문제가 좀 잘 해결되는 듯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안핵사 이용태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막 색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또 일어나게 되죠. 전봉준 등이 바로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을 내걸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자. 폭정을 없애고 정말 이 백성을 구하자라는 어떤 그런 구호를 내걸고 백산봉기. 그러니까 고부봉기, 백산봉기, 고부봉기, 백산봉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이 농민봉기의 출발은 백산봉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백산에서 봉기하면서 이제부터 쭉 밀고 나가는 거죠.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이 순서 기억하세요. 고부봉기 1번, 백산봉기 2번, 황토현 전투 3번, 황룡촌 전투 4번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 이겨요. 근데 이 농민군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관군이 이렇게 밀립니까? 진짜 심각해요. 그렇죠? 결국은 세상에나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대박. 전주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전라도에 어떤 그 목줄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거기를 지금 점령한 거예요. 대박. 와. 전라도는 여러분 곡창지대잖아요. 여기가 농민소에 떨어져 나간 거야.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부봉기,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전주성 점령까지. 요 흐름 일단 기억하세요. 여기 1차 봉기였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부에서 또 깜짝 놀랐네. 그러면 또 정부는 깜짝 놀라면 또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면 또 늘 그래왔듯이 외세의 SOS를 또 치죠. 또 어떤 나라? 늘 그랬듯이 청나라한테 SOS를 치는 거야. 정부의 청군 파병 요청. 자, 그런데 이제 청나라에 들어왔어. 그래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 10년 전에 갑신정변 기억나세요?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 텐진조약. 그 텐진조약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 창덕궁에 있었던 소규모 전투, 갑신정변 때 그 창덕궁에 있었던 소규모 전투, 야 이거 좀 위험한데, 그래서 양군 철수하자. 근데 철수할 때
혹시 한 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자. 양군 철수 상호 통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텐진 조약, 바로 이 갑신여면 측에 있던 텐진 조약을 이제 구실로 해서 일본한테 알린 거예요. 근데 일본도 그래 알았어 라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때는 10년 전 갑신정변 때 그 창덕궁 소규모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었죠. 10년 동안. 그리고 1894년 드디어 청나라 한판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때 군대를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깜짝 놀란 거야. 뭐야? 청나라 일본? 얘들 다 들어와? 그럼 뭐야? 여기서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웠겠죠.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왜 자꾸 외세를 불러들여 자꾸.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결국 정부가 깜짝 놀라서요. 농민군과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과 화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전주화약이에요. 진즉하지. 청나라한테 파병하기 전에 전주화약 체결했으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거꾸로 가냐고요. 결국 농민군은 걱정이 되니까 자진 해산을 해 주었죠. 자, 그러면서 이 농민군은요, 이 전라도 일대에서 집강소를 설치해 가지고요, 폐정개혁안을 실천합니다. 자, 농민군의 개혁기구 집강소,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집강소에서 실시했던 폐정개혁안. 자, 이 폐정개혁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거 토지균분이에요. 토지개혁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이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그러면 신분제를 폐지하라. 요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여러분들 10년 전 갑신정변에서는 지조법의 개혁 있었잖아요. 그 지조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세 개혁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근데 토지를 나눠주는 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동학농민 운동에서는 토지 나눠주자는 주장을 해요. 토지 개혁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그래. 과부들도 다시 시집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예? 재가 허용 심각했나 봐요. 그 다음에 신분제를 폐지하라. 이런 어떤 주장들, 요 세 개의 주장들. 물론 이제 시행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가보개혁에서 또 반영이 될 겁니다. 어쨌건 자, 이런 어떤 그 전조화, 물론 이제 토지개혁은 여러분들 가보개혁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 나중에 이제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북한의 어떤 토지개혁 그때나 되어서야 나오게 된 내용들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농민군들은요 해산한 다음에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펼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작심하고 온 거예요. 작심하고 온 거예요. 결국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일 양군의 철수 요구했는데 일본이요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본의 경복궁 점령. 자, 일본의 경복궁 점령 요 계기를 통해서 요게 1차 봉기, 요게 2차 봉기예요. 요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니까 경복궁 점령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 이전에 있었던 거 기억나요? 고부봉기, 백산봉기,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전주성 점령, 전주화약 다 경복궁 점령 그 이전에 있는 모습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경복궁 점령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들이 청일전쟁, 뭐 가보개혁, 그 다음이 우금치 전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경복궁 점령 꼭 기억해 두세요. 2차 농민 봉기의 원인을 제공이 경복궁 점령이에요. 자, 일본의 경복궁 무력 점령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했고요. 농민군이 반외세를 외치면서 다시 봉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 봉기는 사실은 고부봉기, 백산봉기 보면 알겠지만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반발, 그러니까 반봉건적 성격이 좀 강했죠. 반면에 2차 봉기는 이 경복궁 점령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외세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몽주의 남접과 손병희의 북접이 연합부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1차 봉기 때는 여러분들 남북접 연합이 없었어요. 남북접 연합이 없었어요. 근데 2차 봉기에서는 남북접 연합,
남북접이 연합을 한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예, 더 큰 규모가 된 거예요. 더 큰 규모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금치, 아니면 공주예요, 공주. 공주 우금치에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우금치를 넘으면 서울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우금치에 일본이 총을 다 걸어놓고 있단 말이죠. 농민군들은 그저 죽창 하나 들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저 치를 보니까 우금치를 보니까 아, 일본군들이 총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저길 넘어야 되는데 저길 넘어야 외세를 쫓아내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나라에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아마 그 우금치 아래에 있는 그 10만의 농민군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겠죠. 그 축창을 걸고 있는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주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농민군들이 가슴 속에 그 부적을 달고 있었대요. 부적을 달면 총알이 이렇게 피해 나간다 라고 하는 걸 믿었답니다. 진짜 그랬겠습니까? 그냥 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신이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뭐 하나라도 좀 이렇게 걸쳐놓고 발을 떼려고 했던 그 시대의 어떤 그 작은 몸짓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냥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었겠구나 라는 생각. 예, 결국은 이제 패배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던 갑신정도 실패로 돌아가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던 동학농민운동도 실패로 돌아가더라. 가슴이 아프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예, 반외세, 반봉건 민족운동이었고요. 농민군의 요구 중 일부는요, 갑오개혁에 반영됩니다. 대표적인 게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그리고 신분제를 폐지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제도, 뭐 이런 것들도 개편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농민군의 자녀들은 나중에 또 항일 의병투쟁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도했는데 그 시도가 역사 발전의 방향과 맞다면 그게 비록 현재 실패했다 할지라도 언젠간 실현이 된다는 것. 실패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제2의 나, 제3의 나에 의해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사실. 이게 역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역사 발전에 맞는 방향이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꼭 이루어질 거니까. 오케이? 여기 갑오개혁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1894년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죠.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이야기도 써요. 그리고 갑오개혁도 벌어지죠. 청일전쟁도 벌어지죠. 그리고 갑오개혁도 벌어지죠. 와우. 이게 다 동시에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1894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 시기가 또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전주 화약 이후에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요. 아까 농민들은 뭘 설치했죠? 집강서 설치했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구성하면서 이제 일본이 이 교정청을 없애는 거예요. 김홍집 중심으로 내각 구성. 김홍집 여러분들 온건계합파 기억나죠? 앞에 있었던 온건계합파. 그리고 이제 2차 수신사 김홍집, 황춘신의 조선책략, 영남 만인소, 조미소 통상주약. 다 이게 이제 김홍집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결국 이제 일본이 이제 교정청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고 만든 게 바로 군국기무처 중심의 근대개혁 추진. 기억나죠, 여러분들? 앞에 개화정책 80년대 추진했던 개화정책의 본부는 어디였다? 통리 기무하문.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기구는 어디였다? 바로 군국기무처.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합니다.
뭐 완전히 그냥 짬뽕으로 막 돼 있는 걸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사무를 왕실 사무와 행정을 분리하는 것이죠. 국가 사무를 분리하는 것이죠. 국내부는 왕실 사무만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드디어 폐지합니다. 와, 이게 고려 광종 때 세워진 거 아닙니까? 무려 100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입시 제도예요. 이 과거제를 드디어 폐지합니다. 왜? 이 과거제가 이 당시 오면 기능을 못해요. 예.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이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이제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국 기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잖아요. 바로 어떤 그런 어떤 출발점부터 이렇게 세 나가는 개국 기원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리고요, 의정부 6조 체제였죠. 그 의정부 6조를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1차 가보개혁에서는 주로 이 중앙 행정 조직들을 많이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 행정 조직에서는 국내부 설치에서 왕실 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과거제를 또 폐지했고, 개국기원 사용했고, 의정부 6조 체제를 의정부 8아문 체제로,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개혁 정치를 좀 펼쳤고요. 2차 가보개혁에서는 주로 지방행정 조직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주안점 두시면서 1차 가보개혁 내용과 2차 가보개혁 내용을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에서는요, 재정 업무를 바로 탁지아문, 아까 왜 8아문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탁지부가 뭐냐면 호조, 지금의 재정경제부, 재정 담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갑신정변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신정변 때 그 재정의 일원화를 호조로 한다. 그러니까 왕실에 쓰는 돈 따로, 중앙에 쓰는 돈 따로 이렇게 막 쓴 게 아니라 하나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돈 쓰는 건 다 관리하는 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갑신정변 때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호조로의 어떤 그 주장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탁지아문으로 지금 일원화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량형의 통일이 있고요. 그리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하고 조세 급납화. 자, 설명드릴게요. 은본위 화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폐를 찍어낼 때 그 화폐만큼의 은이 있어야 돼요. 은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이걸 은본위. 금본위는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은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자, 근데 여러분들 은이에요. 금이 아닙니다. 금은요 나중에 금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905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때 이제 금본위제가 이제 그때 시행이 될 겁니다. 근데 구분하셔야 돼요. 가보개혁은 은본입니다.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은 금본입니다. 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구분하기. 오케이? 자, 그리고 조세 급납화,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은행들이 세워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경제, 뭐 도량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양을 재는 것, 길을 재는 것, 뭐 자의 길이 이런 걸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도량형의 통일, 조세의 급납화, 은본위제의 시행, 재정의 일원화, 탁지아문으로의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사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드디어 법적으로 몇천 년간 내려왔던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선생님 집안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그랬으면 아마 이게 가보개혁의 신분제 폐지가 안 됐으면 나는 아직도 그냥 상민이나 아마 천민으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예. 가보개혁이 있다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수업도 하고 말이죠. 아주 출세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공사노비제 폐지. 그러니까 신분제가 폐지됐으니까 노비도 당연히 폐지죠. 그죠? 과부의 재가용.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연좌제 이런 거 다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1차 개혁에서 굉장히 정치, 경제, 사회면에 아주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청일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가보전쟁을 지금 가보개혁을 펼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청일전쟁도 지금 수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거의 승리를 잡게 되면서 사실 1차 가보개혁 때는요, 개입하기가 조금 바빴죠, 일본이. 전쟁하느라고. 그러니까 김홍집 중심의 군국기무처 중심의 개혁이 지금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주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1차 가보개혁은. 근데
청일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으니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개입해서 개혁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자, 그러자 일본이요. 군국기문처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김홍집을 이제 허수아비로 만들고 박영효를 데려와요. 박영효 여러분 이 갑신정변 때 일본을 망명했던 사람이잖아요. 실패해가지고 그 박영효를 데려와가지고 박영효의 힘을 실어주면서 연립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이 박영효를 통해서 일본의 입김을 많이 불어넣는 2차 갑오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우리 한번. 자, 2차 갑오개혁은요. 바로 홍범 14조를 발표한다. 홍범 14조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이 홍범 14조는 뭐냐면요. 일종의 선언이에요. 1차 갑오개혁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다라고 고종이 직접 선언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내용들을 보면요. 1차 갑오개혁에서는 의정부 8아문 체제였죠. 그죠? 그런데 2차 갑오개혁에서는요.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바꿔요. 의정부는 내각으로 8아문은 7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8도 체제를요. 23부 체제로 바꿉니다. 왜 조선 8도 있잖아요. 그걸 23부 체제로. 그리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지방관은요. 군사권, 행정권, 군사, 행정, 사법권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사도는 군사, 행정, 이거 다 갖고 있다고요. 저 사법 다 갖고 있다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법권 있잖아요. 이 사법권을 떼어내는 거예요. 사법과 관련된 것을 이 재판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즉 사법권을 지금 독립시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 갑오의 특징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차 갑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지방제죠. 지방지도. 그래서 8도를 23부 그리고 사도의 어떤 그 권한이 어떤 사법권을 재판소로 넘기는 거예요. 지방 사도의 그 힘을 재판소로 넘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교육 입국조서. 이 교육 입국조서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학제. 여러분 지금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 시스템이죠. 이게 근대적 학제예요.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바로 이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교육 입국조서부터. 그래서 소학교, 그다음에 이제 소학교가 초등학교잖아. 이제 이거 선생님들 필요할 테니까 사범학교. 또 당시 이제 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외국어학교 이런 관제들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2차 갑오개혁. 그러니까 1차 갑오개혁의 내용과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주로 대부분이 1차 갑오개혁 때 주로 내용들이 있고요. 2차 갑오개혁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1차 갑오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이겨요.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일본과 청나라 간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발음이 좀 그렇죠? 이놈의 새끼? 이런 느낌이 들죠?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이 뭐냐면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에서도 이 얘기했었는데 또 나옵니다. 근데 강화도 조약은 희망사항이라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확정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청은 조선에서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일본이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그리고 요동반도를 가져옵니다. 드디어 일장기를 중국 땅에 꽂은 거예요. 대박. 그런데 이걸 딱 일장기를 꽂자마자 야, 여긴 우리 영역이야. 네가 뭔데 여기다가 일장기를 꽂아. 나갈래? 라고 이렇게 목소리 깔면서 나오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요. 독일, 프랑스, 러프독. 러시아가 이 독일, 프랑스 끌어들여서요. 랴오뚱만도 다시 청나라에 돌려주라고 일본에 요구하죠. 일본은요. 러시아와는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 강대국 러시아 어떻게 싸워요? 결국은 반환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일본이요. 일본은 또 칼을 갈고요. 10년 뒤 복수를 할 겁니다. 갑신정변 창덕궁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을 10년 뒤 청일전쟁에서 갚았듯이 또 10년 뒤 1904년 럴전쟁에서 그 복수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명성황후 깜짝 놀란 거예요. 우와, 청나라를 거꾸로 뜨렸던 일본이 너무 두려웠는데 그 일본은 가볍게 가 하니까 오케이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일본이. 와, 뭐야, 저 나라 되게 세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뺏긴 건 참겠는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 한반도에서 입지를 구축했던 일본의 영향력을 없애 그거는 못 참겠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바로 명성황후를 죽이죠. 이게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펼친 거예요. 오페르트의 그 남연군묘 도굴 사건도 그랬고요. 또 이 영국의 어떤 그 아편을 팔았던 그런 모습도 그랬고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명성황후 시해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명성황후 시해한 다음에 바로 개혁을 밀고 나갑니다. 친일 성향의 김홍집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을 합니다. 건양이라는 연호. 1차 가보개혁 땐 개국 기원이었죠. 여기 을미개혁에서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요. 그리고 단발령, 그리고 태양령. 을미개혁에서는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세요. 단발령과 태양령, 건양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종두법을 시행했고, 우편 업무 체계했고, 소학교 설치했고, 군제 개혁했다. 중앙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을미개혁에서는 단발령과 태양령, 건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명성황후가 지금 시해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고종의 울타리, 제가 얘기했죠. 흥선대원군의 울타리 속에서 일을 벌이고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은 최익현의 탄핵을 통해서 쫓겨났어요. 이젠 명성황후의 울타리 속에 고종이 있었는데 결국 명성황후는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 이제 고종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종이 이제 정치인으로 따단 하고 등장하는 순간, 그게 바로 1896년 아관파천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건 어찌 본다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던 명성황후의 뒤를 잇는 것이죠. 아예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린 거예요. 와우. 어쨌건 여러분들 이 고종의 아관파천은요, 당시 급속하게 일본으로 기울고 있었던 그 판을 어쨌건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관계로 맞춰놓는, 기울고 있었던 판을 다시 균형 관계로 맞춰놓는 효과는 봅니다. 하지만 또 외세에 의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이거 공짜 없다고 그랬잖아요. 줘야 돼요. 퍼줘야 돼요.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서재필 같은 인물이요. 바로 독립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우리 어떤 그 상황을 좀 알리겠다는 이야기죠. 개화파 지식인 관료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있죠. 자, 이 독립협회는요, 여러 활동을 합니다. 먼저 민중계몽이에요. 계몽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독립문, 독립관 건립, 독립신문 발간, 강연회, 토론회 이런 걸 개최하고요. 특히 만민공동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집회가 아닐까. 이런 데를 통해서 자주국권운동, 그래서 만민공동회 나왔죠 지금.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합니다. 와우. 절영도는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섬이에요. 영도. 거기를 왜 달라고 했냐면 러시아 위쪽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면 석탄을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석탄을 교환하는 그 장소로서 영도를 달라고 해요. 근데 만민공동에서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저지하는 모습들. 한러은행도 폐쇄시킵니다. 와우. 이 민의힘이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 외세가 해달라는 거 막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민의힘으로 이걸 막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종이 바로 이 민의힘을 믿고 자주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권운동. 자,
이것도 뭐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요구, 자강 개혁 운동으로서는 관민 공동회도 개최했고요. 이 관민 공동회는 뭐냐면요, 만민 공동회에 관리가 참여한 거예요. 예. 그래서 헌의 6조, 이 헌의 6조를 내용 보면요, 입헌 군주를 지향하는 거, 탁지부, 가만히 있어봐. 아까 갑진정변에서는 호조에서의 재정의 일원화, 가보기역에서는 지금 탁지 아문으로의 재정의 일원화, 그리고 독립협회 헌의 6조에서는 탁지부. 왜냐면 2차 가보기역에서 여러분 의정 8아문이 내각 7부로 바뀌었잖아요. 탁지부로의 재정의 일원화,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특히 피고의 인권, 인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세종대왕도 모르세요. 근대적인 단어입니다. 요즘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 인권을 보호하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의회 설립 운동을 또 전개해요. 그래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었다.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 그래요. 이렇게 정말 그 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피플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독립협회. 이거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고종은 믿지 못합니다. 결국은 해산. 고종이 황국협회와, 황국협회는 여러분 이건 보부상들이 중심된 그 어용단체인데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시키죠. 어찌 보면 제가 볼 땐 마지막 기회였는데 고종은 결국 이렇게 해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의 단독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 독립협회가 국민의 요구로 고종이 1년 만에 경공을 환공했지만, 자, 대한제국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대한제국 바로 연호는 광무고요, 즉위는 환구단. 예, 환구단이라는 사진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대한제국이야. 환구단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구입니다. 원래 왕은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내거든요.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이제 황제 됐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구, 환구단을 세운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98년에 이 독립협회가 해산돼요. 예, 그러면서 99년도에 이제 단독 플레이, 황제권의 강화,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황제에게 군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고 다 부여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전제 군주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 네,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데, 마치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방향은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방향은요, 바로 9번 신참이에요.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옛것을 본으로 한다. 아마 아버지 개혁, 전제 군주 국가, 왕권 강화, 대한민국 국제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신참은 근데요, 나름대로 또 개혁이 또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원수보, 이건 이제 왕권 강화예요.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해 병력 강화, 무관학교, 이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경제면 이제 이게 신참, 경제면에서 신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계 발급, 토지조사, 양전사업을 통해서 지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토지계약 문서예요. 근대적인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완전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한제국 그 광무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계 발급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업진흥정책 추진, 근대적 공장업, 회사 설립, 은행 설립, 근대시설을 도입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교육에서는요, 또 뭐 실업기술교육기관 설립, 유학생 파견,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일단 아관파처럼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고종이 단독 플레이, 사실은 이 민의 힘이 있었던 그 독립협회를 좀 믿고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다 해산시켜버리고 단독으로 가는 것이죠. 국가의 주권은 이제 황제에게, 그 1인에게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개혁 펼치고 있는데, 만약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시간에 그 균형이 깨질 겁니다. 그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